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4년 12월 17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이 되겠습니다. 머스크, 양들이 먹힌 다음에는 당신들도 먹힐 것. X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이 늑대 소년에 대한 비유로 트윗을 했습니다. 이 비유는 늑대가 나를 뽑아주면은 내가 채식주의자가 되겠다. 이런 거로 비유가 된 거죠. 이 자료는 신인균의 국방 TV를 제가 캡처를 했어요. 뭐 다른 데도 많이 나와 있지만은 윤 대통령은 헌재 관문만 넘기면 트럼프와 공동전선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도 소개를 하고 있고요. 지난 7월 달 트럼프 측 인사들과 비공개 회동을 가진 부정선거 규명 활동가들이라고 이분이 무슨 박 변호사라고 CPEC 대표로 돼 있고 부정선거 무효소송 변호사 이런 두 분이 전 트럼프 이 측근들 중국 정책 연구 소장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글씨가 좀 잘 안 보이지만은 의미 있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아뉴스에서도 윤석열 중국인 간첩 거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12월 14일자 방송본을 뒤늦게 가져와 봤습니다. 많은 뉴스를 냈는데 제일 먼저 나온 게 윤석열 중국인 간첩 거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북중러 대응외교 탄핵 사유 될 수 없어. 이 두 가지가 이제 전하고 싶은 메시지인 거죠. 여기에 이제 중국인 간첩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좀 넓게 생각해서는 중국인들한테 중국에 포섭당한 한국 간첩들, 한마디로 친중파 국회의원들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북중러 대응 외교가 왜 탄핵 사유가 아니냐, 될 수가 없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4명 정도의 인터뷰한 그런 사진들도 보아에서 동시에 게재를 했습니다. 연결해서 트럼프 측근서 윤 중국인 간첩 주장 동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TV조선 뉴스에서 좀 자기네들도 객관적으로 좀 보도를 하려는 자세인지 방송을 통해 가지고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 측근 의원 중간첩 심각, 윤 담화의 동조, 공산주의 중국이 비열한 정부라는 것을 알고 있다. 닉 스콧 플로리다 상원의원, 한국이든 미국이든 삶의 방식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 중공이 안보보좌관 내정자 중해킹에 더 강력 대응해야 136일 만에 조기 퇴진 한동훈 탄핵 찬성 후회 없다. 지지층 향해 포기하지 않을 것. 이런 뉴스도 소개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존 볼턴 나중에 트럼프하고 좀 갈라서긴 했지만은 중국과 북한은 미국과 대만 등 아시아 국가에서 비밀리에 영향력 행사를 시도했습니다. 이런 얘기고
여기에 그러면은 등 했으니까 아시아 국가라고 그랬는데 한국도 포함되는 거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TV조선의 북중 위험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것도 소개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사퇴한 한동훈, 윤 탄핵 고통스럽지만 후회하지 않아. 나주석 최영찬 기자가 아시아경제에서 12월 16일 오전 11시 6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최고위 붕괴로 정상적 임무수행 불가능, 탄핵으로 상처받은 지지자께 많이 죄송, 계엄이 잘못이라도 민주당 폭주 정당화 안 돼. 아마 이게 핵심일 것 같기도 하고요. 서울경제에서 윤 사고 쳤는데 왜 한이 책임지나? 한동훈 체제 몰락에 친한계 폭발. 한혜성 기자가 12월 16일 오전 11시에 이것도 보도를 했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꾸며본 건데요. 내가 탄핵돼서 자네 대표 물러나면 지역구도 없고 비례대표도 아닌데 어떻게 하지? 아니 아마 한동훈 전 대표가 헌재 심판 확정 전까지 뭔가는 해야겠죠. 이렇게 둘이 대화하지 않았을까? 사실은 탄핵 찬성이라는 게 윤 대통령이 탄핵이나 법적인 거에 대해서 다 수용하겠다. 법대로 해보자. 이렇게 선언한 이유로 그 비상조치 뭐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로 해서 직접적으로 탄핵 용어를 얘기 안 했던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이 담화를 내면서 탄핵에 찬성한다. 국민의힘에서 이 탄핵에 찬성해야 된다는 견해를 밝혀가지고 친윤계에 강한 반발을 일으켰다는데 친윤계가 누군지 도대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두 사람은 정치적 연줄이 없는 출신들이죠. 두 사람이. 제 생각에는 어떤 직장에서 상하 관계로 있던 관계인데 당대표가 됐다고 해서 완전히 노선을 갈아탄 거냐? 아닌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아마 탄핵 자체가 윤 대통령하고 지금 공조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가기도 하고요. 트럼프 돌아오는데 한국, 프랑스, 독일 정치 혼란으로 울상. 강민견 기자가 뉴스1에서 12월 16일 오전 10시 33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정치 혼란에 높은 재정 적자, 프랑스 신용 등급까지 강등, 유럽의 병자 위기 독일, 오늘 신임 투표 후 내년 2월 총선 이렇게 돼 있는데 기사 본문에는 한국상 언급은 없어요. 다 읽어보면은. 트럼프 2.0 다가오는데 대미 위기의 차질 우려. 이게 우리나라에도 해당되고 프랑스나 독일도 마찬가지다 이런 뜻으로 쓴 것 같습니다. 2023년 미국의 대유럽연합 유럽 적자는 2천억 달러, 286조 원을 넘었다. 특히 미국은 독일이 최대 무역 상대국으로 관세 인상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크다. 유라시아 그룹의 유럽 담당 이사인 무주타파 라흐만은 가디언 인터뷰에서 트럼프 2기를 앞두고 프랑스와 독일의 협력은 다시 활성화될 것이라고 하며 이들은 앞으로 유럽에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완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차 대전에 이 독일하고 프랑스가 그렇게 싸웠으면서 이제 미국을 상대로 해서 두 나라는 또 공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네타냐후 트럼프와 중요한 통화.
이스라엘 골란고원 정착전 확대 승인. 이지은 기자가 동아일보에서 12월 16일 오전 11시 43분에 보도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 휴전 협상과 관련해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더 많은 인질의 석방을 위해 압박해달라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스라엘은 시리아 혼란을 틈타 영토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이스라엘 내각은 15일 시리아 내 점령지 골란고원의 불법 정착전 인구를 2배로 늘리기 위한 계획을 승인했다. 15일 이스라엘 내각은 골란고원에 정착한 이스라엘인 인구를 2배로 늘리는 1,100만 달러 약 158억 원 규모의 계획을 승인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9년 사상 처음으로 골란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공식 인정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이스라엘은 이듬해 골란고원 내 브루힘 정착전의 이름을 트럼프 고원으로 변경했다. 시리아 과도 정부의 실권자인 반군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 HTS 수장 아메드 알샤라는 영내의 부적절한 긴장 고조의 위협이 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리아는 수년간 이어진 갈등과 전쟁으로 지쳐있고 새로운 갈등을 벌일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결국은 골란고원을 이스라엘한테 넘겨준다는 뜻 같기도 하네요. 어저께도 소개한 바 있지만은 각자 자국의 영토를 늘리려는 두 국가 수장이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게 어디서 사진 찍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트럼프는 캐나다 트루도 총리한테 관세 25% 감당할 수 없으면은 차라리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게 어떻겠느냐 농담을 했고 또 어저께 소개한 바면은 그린란드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팔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한국 보고서는 52번째 주라고 얘기할 사람 같진 않긴 합니다만은 1년이 52주니까 미국이 지금 현재 50개 주인데 2개 주는 더 늘리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각 주마다 일주일씩 돌아가서 각 주 돌아다니면은 52개 주니까 1년이 그냥 휙 지나갈 것 같은 그런 거하고 또 좀 맞춰도 좀 그냥 아재 개그식으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당 비대위원장 경험 많은 당내 인사 적격. 권영세, 나경원, 김무성, 김병주, 하마평. 한대의 기자가 아시아투데이에서 12월 16일 12시 41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 대표가 사퇴했으니까 최고위원들도 자기네들도 다 사의를 표했고 그런 입장에서 비대위로 다시 돌아섰는데 여기 지금 적격 인사들이 국민의힘 5의원들 권영세, 나경원, 김무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우측에 있는 사람이 권영세 의원인데 2022년에서 2023년 07월 동안 통일부 장관을 했었고 2013년 6월에서 2015년 3월에는 주 중국 대사관 한국 대사를 했었습니다. 아마 친중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친윤계라고 얘기를 지금 언론에선 지칭하는데 저는 국민의힘 내에 친윤계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친중 세력을 언더커버 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그런 느낌이 들어갑니다. 김무성 씨는 그 중국을 방문했을 때 유독 그 시진핑하고 거의 국가 원수급으로 의자에 앉아서 대화를 했던 인물이죠. 발전 비용 원전 우위, 화력은 CO2로 비용 증가, 경제 산업성, 지지통신경제부 12월 16일 15시 32분에 보도가 나온 내용입니다. 경제산업성은 16일 2040년 시점의 전원 종류별 발전 코스트로 원자력 발전이 화력 발전보다 저렴해진다는 시상 결과를 공표했다. 21년의 전해 시산에서는 가장 싼 전원으로 여겨진 액화천연가스 LNG, 화력은 연소시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이 증가한다고 전망했었는데 이게 2040년에는 뒤집어진다 이거죠. 정부는 17일 국가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 방향을 마련한 에너지 기본계획 개정안을 발표한다. 원자력 발전의 코스트 우위성이 제시된 시산 결과는 개정안에서 제시하는 40년도의 전원 구성의 검토를 위한 유력한 재료가 된다. 어쨌든 이 우측은 우리나라 대왕고래 시추선 이번 주 출항한다. YTN 12월 16일 11시 19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해상 환경이 좋다면 오늘 20일 무렵부터 구멍 뚫기 작업이 시작되고 이후 석유공사의 위탁을 받은 미국 유전 개발 회사인 슈런버거가 암석과 가스 등 성분을 분석해 내년 상반기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하고 협력을 해가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뉴스가 나왔습니다만은 야당이 그 대왕고래 예산을 거의 전액 삭감을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 그 태양광하고 풍력으로 대체하는 예산을 올렸고 그래서 그 대한석유가스공사는 아마 그 빚을 내서 이 채굴 시추 비용을 대야 될 상황이라고 하죠. 트럼프 캐치프레이즈대로 우리나라도 드릴 베이비 드릴 해서 우리도 산유국이 된다면은 잃어버린 30년으로 들어가는 일본처럼 그거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길도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나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일 호인 해상보안당국 도쿄만소 1월 첫 훈련 미일 비로도 3월 1번 근해계획. 자, 그 한국은 빼고 하네요. 한국은 조금 더 북쪽이라 그런 뜻인지. 그런데 여기 우측에 나와 있는 것은 올해 초에 일미한이 금년 6월에 경도 그 다음에 이게 어딘지 모르지만은 여기에서 이제 훈련을 했단 얘기고 미국 일본과 미국과 필리핀인 것 같죠. 내년 3월 여기 큐슈 지방 밑에 거기에서 또 훈련을 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도쿄 근처만해서 일본, 미국, 호주, 인도 4개국이 이렇게 또 훈련을 한다고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속보 자민 입헌 정책활동비 폐지 법안 17일 중의원 통과 합의. 자민은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예외 신설을 단념했다. 푸지티브 정치부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자민당과 입헌민주당의 국회 대책위원장이
16일 회담에 입헌 등 야당 7당이 제출한 정책활동비를 폐지하는 법안 등에 대해서 17일에 중의원을 통과시키는 것에 합의했다. 자민당은 외교상의 비밀 등에 관련되는 경우 지출처의 일부를 비공표로 할 수 있는 공개 방법 연구 지출의 신설에 대해서 내후년 1월까지 검토하는 형태로 결론을 미루면서 수정하는 안을 야당 측에 제시했지만 입헌이 수용할 수 없다라는 자세를 바꾸지 않고 협의가 계속되고 있었다. 정책활동비 폐지 법안 이외에도 자민당이 제출한 법안 중 정책활동비의 공개 방법 연구 지출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수정안이나 공명당과 국민민주당이 제출한 정치자금을 감시하는 제3자 기관 설치 법안도 17일에 체결할 전망이 되어 모두 가결된 공산이 크다. 자, 하도 일본 정치에서 비자금 내지 정치 활동 자금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니까 좀 투명하게 하자. 이런 얘기 같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안전 뭐 기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개 안 하는 거로 되어 있죠. 또 자민당과 입헌민주당은 입헌 등이 금지를 요구하고 있는 기업단체 헌금의 취급에 대해 금년도 말까지 결론을 얻은 것에 합의했다. 아니 정치를 하는데 기업체에 정치 헌금을 못 받으면 무슨 돈으로 정치들을 하는 건가요? 월급만 받고 그냥 해라? 글쎄요. 참 공식적으로들은 없지만은 실질적으로 정치 헌금을 받지 않고서 미국은 아예 공식적으로 되고 있는데 그것이 공식적으로 좀 오픈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가 돈 가지고 하는 건데 안일 괴물 정권 탄생하게 될 것이다라는 뜻으로 쓴 것 같고요. 한윤 대통령 몰아붙인 너무 아름다운 아내의 악행들, 곤도 다이스케 현대 비즈니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사진 2장만 하는 거로 그냥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비상계엄이 최애 아내를 위해 이렇게 물음표를 또 붙였습니다. 부정선거 의구심을 음모론으로 몰아가는 SBS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김태훈 SBS 뉴스 12월 16일 밤 11시 01분에 보도를 했네요. 경찰 긴급체포 노상원 부정선거 증거 없앨까봐 선관위 서버를 통째로 떼우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여인영 방첩사령관처럼 이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검찰이 구속을 했는데 이래서 그 주어들을 우리나라는 좀 빼가지고 헷갈리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극우 유튜버들의 부정선거 음모론과 같은 맥락의 주장을 이 노상원 사령관이 했다는 거예요. 정보사령관인데 여론을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하고 진정성 있게 해도 도대체가 여론도 실제 여론인지 조작하는 여론인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나온 것이 아닌 것 같다라는 인터뷰 표현을 소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도 음모론자들의 주장을 믿고 계엄군을 투입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아니 김어준이 같은 애도 여론조사 기관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얘기들 들어보면은 하도 무슨 전화가 오는데 증언이나 뭐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예 그 여론의 답을 유도하는 같은 질문들이 있다고 그러는 증언들이 많아요.
그런 게 현실적인 거. 저도 그 귀로 들었는데. 그래서 이 부정선거 의구심을 내본다고 하는 것 자체를 음모론이라고 표현하는 SBS가 얘네들이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의구심은 해볼 수 있는 거지 이 사람들아. 그리고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지. 그걸 음모론으로 지금 아예 그냥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음모론을 지지한다는 뜻이 아니고 극우 후보들만 그렇다. 음모론이라는 게 참 그러니까 이 무슨 상관관계 이런 거에 논리를 펴나가면은 다른 증거가 나오면은 그런 상관관계 논설이 부인이 되기 때문에 주장이 그래서 그 상관관계라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노상원 그 정보사령관은 계엄 포고령 초안을 작성한 걸로 추정되고 야당이 지목한 인물이래요. 이걸 경찰이 구속을 했습니다. 윤 조사도 내가 하겠다. 공조본 검찰 주도권 갈등 격화. 오재일 김래연 기자가 뉴시스에서 12월 17일 06시 08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검찰의 특수본, 공조본 동시 소환 통보. 윤 대통령에게 조사기관 선택 가능. 사건 이첩 요구 무응답 등 불협화음. 각 기관에 산재된 자료 모아야 할 것.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 구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분간 소환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변호인단을 구성 중. 애초 이 사건 수사가 양갈래 세갈래까지 진행되며 우려됐던 피의자의 수사기관 쇼핑 우려가 현실화된 모습이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오랜 기간 몸담았던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가능성을 높게 본다. 특히 문상호 정보소령관을 긴급 체포하려던 경찰 시도를 검찰이 막아서면서 두 주체 간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절차를 시작하면 탄핵 재판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조정우 기자가 중앙데일리 영문판입니다. 12월 17일 09시 24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6명이 헌법재판소 법관들이고요. 지금 우측에 3명이 추가로 후보자들인데 오늘 뉴스를 나온 걸 보면은 부정선거 증거 없다라는 식으로 뉴스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국민의힘에서 추천했고 두 사람이 민주당에서 추천을 했고 한 사람은 국민의힘이 추천했다는데 국민의힘 후보자도 아직은 증거가 없다. 부정선거에 대한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선거관리위원회가 대법원 관할이기 때문에 그나물의 그 밥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만은 헌법재판소는 월요일 12월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첫 번째 공판 전회의를 개최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청구인은 서면 요청 또는 정정을 받으면 서면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수 있다. 여기에 답변서는 청구의 실질과 심판 청구 사유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답니다. 준비가 완료되면 탄핵 청문회는 윤 씨나 그의 변호인이 참석하도록 공개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두 사람 모두 참석을 거부하면 청문회는 한 번 연기될 수 있으며 그 후에도 출석이 없이 청문회가 열릴 것입니다. 현재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세 번째 탄핵 심리는
국회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에 따라 지연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추천한 3명, 대통령이 추천한 3명, 대법관장이 추천한 3명 등 총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 심사에는 최소 7명이 대법관이 참여해야 하며 탄핵이 확정되려면 6명의 재판관이 찬성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탄핵 가결은 됐는데 헌재에서 그 판결이 인용이 될지 여부는 현재 미지수로 되어 있고요. 지금 나름대로 그 탄핵에 이유가 있었다고 공감하는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의회의 그 탄핵 그 의결을 그 기결이 된 게 인용이 되지 않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다시 직무에 복귀해 가지고 트럼프하고 공조하는 그런 한국의 정치 상황이 되기를 희망해 마지 않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